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뜨거운 논쟁에 대한 힌트가 나와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아파트값 바닥 논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국제유가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이 세 가지만큼 중요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르게 설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동산 바닥 논쟁.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자, 집값 바닥이다 41.5%, 집값 바닥 아니다 58.5%, 직방 어플리케이션 1931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거의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 참여자 어떤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최근 1, 2년 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해서가 24.4%로 가장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22.7%였으며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조정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 21.5%가 여전히 바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도 19.6%나 됐네요. 자, 그러면은 바닥을 주장한 분들은 어떤 근거를 들었을까요? 먼저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돼서 28.1%였고요.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가 24%, 그리고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 24.3%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비슷하진 않지만 유사한 설문조사가 작년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땐 질문이 뭐였다? 2023년 집값 어떨 것 같아요? 였던 질문인데 전체 응답자의 78%가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응답자 3,089명 중에서 22.3%만 보합 또는 상승을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41.5%가 바닥이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지금 좀 시장 참여자 중에서 일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과 바닥 왔다의 논쟁은요, 각각이 보는 뷰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먼저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분들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출 실적이나 기업 실적들, 또는 지금 미분양 숫자 같은 거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바닥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에 가봤더니 금매가 다 소진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바닥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가격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분들은 집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다, 과거 시점보다 많이 올라갔다, 과거 시점 대비 여전히 비싼 수준에서 사면 안 되고 추가 하락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고요. 또한 바닥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야, 집값이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많이 빠져서 살만하고 실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번 1분기 가격에서 일부 회복한 상태에서 보합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저희 블로그에 계속 올려드렸지만요, 1월 달에는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5% 전후였고 2월 달에는 마이너스 30%, 이거라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3월 이후에 4월부터는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가 초급매가 될 건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 보면은 이 마이너스 25%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초급매 기준이 금리 인하 시작 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보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일 것인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보니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당장 내일 예정된 금통위에서는요, 전문가 100%가 이번에 동결한다고 봤습니다. 왜냐? 금융시장 불안이나 경기 둔화를 고려한다는 거죠. 또한 물가도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5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 인하 언제일까요? 이것도 팽팽히 의견이 맞서게 됩니다. 이르면 4분기다, 아니다, 내년 초는 되어야 된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10명의 전문가 중에서 5명이었고요. 아무래도 연내는 힘들지 않겠냐, 내년은 돼야 할 것이다,
또 5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누가 맞냐를 보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분기까지 이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전망한 전문가가 무려 90%나 됐다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전문가가 1년 이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점점 1년 이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통위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70% 이상이 연내 금리 인하 힘들다고 봤는데 지금 벌써 절반 수준까지 왔잖아요. 자, 그럼 얼마만큼 낮아질까요? 현재 3.5%잖아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금리 한번 낮춘다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블룸버그에서 놀라운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자 한국 기준금리 내년에는 2.5%로 내려갈 거 1%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블룸버그가 주요 23개국 중앙은행들의 금리를 예측한 기사인데 그중 한국은요.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점진적인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내리막을 걷고 있었고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 3.5%는 부담되지 않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3.5에서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2% 금리로 복귀할 수 있다고 내다본 거죠. 금리 인하의 명분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안정으로 본 겁니다. 참고로 기준금리 인하의 키포인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원 물가가 낮아져야 된다.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현재 근원 물가는 낮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4분기에 근원 CPI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작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3-4차례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 품목에서 이 공공요금이 인상 압력이 굉장히 전체적인 물가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10월부터는 없어져서 많은 채권 전문가분들이 올해 하반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점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려면 일단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헤드라인 CPI도 낮아져야 되고 근원 CPI도 낮아져야 되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는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자, 현재 4.2%였던 물가 4월에서 5월은 3%대까지 낮아질 거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식량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1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변수는 국제유가, 이것만 잘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조건은 연내에도 갖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국제유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국제유가죠. 이제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지난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낮아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깜짝 감산을 발표하면서 다시 배럴당 100달러가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깜짝 감산에 배럴당 95달러로 유가 전망치를 상향시켰죠. 자, 근데 최근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 감산을 했지만 소규모 산유국에서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더라.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량 감소 전망도 과장 관측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만약 감소하나 봤더니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이란, 노르웨이 등에서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열심히 감산해봤자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네. 그래서 실제 작년 10월 달에 감산이 발표가 됐긴 했지만 오히려 국제유가는 더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러시아도 감산을 계속 부르짖고 있긴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를 빠져나간 배럴의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야, 이거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 부족한데 이런 인식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 지금 미국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감소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용 경색 조짐이 나와요. 신용 경색이 나타난다는 건 침체를 안 부를 수가 없거든요. 벌써 고용 지표부터 약간 심상치 않은 게 있대. 야,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백단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 많이 펼쳐졌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산 발표하고 나서 깜짝 올랐다가 그 이후에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감산 발표처럼 야, 이거 오히려 국제유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감산을 국제유가 급등이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위험 올라갔다.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금융 불안에 지난달 채권금리 대폭 하락했고 오늘도 오전장에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다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쇼킹 부동산에 투자하는 하루 20분으로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점에 여러분께 최적의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